가 발생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최근 사라진 줄만 알았던 홍역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달 한 소아 전문 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홍역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왜 이렇게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또 보건당국의 대처는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방 방법을 포함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십니다. KMA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십니다. 대전시 의사의 서지원 감염질환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대전 대덕구 보건소의 김주현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홍역 확진자가 3명 추가돼 홍역 환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소아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기와 또 다른 영아 환자들의 부모인 41살 남성과 30살 여성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는 2,594명이지만 발병 초기 대응 실패와 병원 늑장 폐쇄로 확진자가 늘면서 정확한 접촉자 수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하루 평균 25건의 홍역 검사 의뢰가 들어와 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검사 업무에 우선해서 지금 담당 선생님 비롯해서 좀 인력의 업무 여건이 어렵지만 같이 주말이든 주중이든 상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역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인 대전 지역 종합병원도 비상입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홍역 감염을 막기 위해 항체 유무 검사와 예방 접종이 한창입니다. 충남대병원은 직원 2,800명이 항체 검사를 해 항체가 없는 1,150명이 현재까지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환자하고 대면하는 파트,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원무과 그 수납 직원들은 일단은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사회적 불안과 비용이 커진 가운데 대전시는 뒤늦게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제 전문의 3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몇 분이나 더 늘었는지 임묵 국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공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엄마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감기 증세로 대전 관내에 있는 소아 전문병원에 입원한 후에 네. 3월 28일자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제 4월 4일과 5일에 연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홍역 유행 사례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4월 22일까지 이제 21명이었었는데 4월 17일 날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예방 접종에 의한 백신주 현상으로 나타나서 현재 그 홍역 확진자는 소아 전문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20분이 이제 감염되셔가지고 이제 자택이든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나타난 환자의 어떤 감염 경로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확진된 20대 여성인데요. 4월 3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3일부터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기존의 저희 소아 전문 병원에서 발생한 그 홍역 유행 사례하고는 감염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 사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첫 감염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두 번째는 아닙니다. 뭐 감염 경로로 봤을 때 두 번째겠죠.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인데 감염자들은 이제 일단 격리 치료가 원칙이라면서요. 현재 뭐 집중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감염자는 홍역은 원래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염되면은 이제 격리를 우선시 하는데 증세에 따라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택 격리를 하고요.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격리병실에 따로 입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민간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든지 자택에서 격리하실 텐데 보건소에서 뭐 격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네. 격리 병상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감염자 관리라든지 그 임시 선별 진료소를 네. 운영하면서 의심자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급의 선별 네. 진료소를 방문해야 될지 여부를 판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님 그러면은 지금 관리 대상자가 확진자 외에 이제 또 2천여 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검사를 다 받는 게 아니라요. 네. 확진자하고 접촉한 접촉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은 1,597명입니다. 1,500여 명이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가령 이제 홍역 의심 증상 등이 있으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셔갖고 네. 거기 의사의 안내에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뭐 전국적으로 또는 충청권을 보면 대전에서 유난히 좀 환자 발생이 많습니다. 뭐 인근에 세종도 있고 충남도 있고 그런데 대전에서 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지 갑작스럽게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첫 환자 발생이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좀 대전에서 이걸 좀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서지원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사태는 이제 첫 소아 전문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아기가 네. 병원에 한 5일 정도 입원하고 있다가 다른 질병이 의심돼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겼고요. 네. 대학병원 옮긴 데서 검사했을 때 홍역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소아 전문 병원에서 가와사키라고 하는 병을 좀 의심해서 보냈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이제 홍역으로 밝혀지면서 5일 동안 입원하고 있던 환아들이 이제 같이 그때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같이 전에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 경험했듯이 같은 병실 안에 그런 감염성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전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접촉하고 5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뭐 1층부터 뭐 5층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움직이고 하면서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홍역인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네. 접촉이 된 상태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복 상태로 들어갔다가 같은 병실에 있던 5명은 전부 다 홍역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병원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다 홍역으로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을 전체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처음에 대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환자 발생한 그러한 장소가 이제 소아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소아 전문 병원은 이제 보호자도 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들 영유아가 많이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지금 발생 환자가 주로 영유아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환자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초기에 발생했던 환자의 대부분이 홍역 예방 접종을 맞기 이전 네. 보통 권장되는 15개월이 안 된 아이들이 홍역에 감염이 됐고
그 아이들로부터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그 다음으로 감염이 된 사례들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과 공주에 비해서 대전 지역이 많다라는 거는 그 병원의 이용자가 대전이 많기 때문인 것이고요. 네. 대전뿐 아니라 대구나 안산 이런 쪽에서도 집단 발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약 2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한 후에 진정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이제 병원에서 좀 감염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교롭게 때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상윤 박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의 보건당국의 대응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홍역이라는 질병은요, 좀 이렇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 좀 특징이 있는 질환입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환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 방역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홍역은 발진이 생겨서 확인이 돼야만 이제 보통 진단이 되거든요. 그 이전엔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발진 이전 4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습니다. 네. 발진 이후 4일까지 감염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발진 이전에는 증상이 첫날 정도는 거의 없고요. 둘째 날에 약간 감기 증상이 있고. 감기 증상이요? 그러니까 그 이 발진이 생기기 전에 있는 무증상 환자들이 계속 홍역을 감염시키고 다니는데 2단계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잠복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잠복기지만 이제 약간의 감기 증상이 처음엔 네. 조금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단계에서 방역에 힘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의 이런 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김주현 수사님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 어떤 건강도 이제 체크하는 계기가 될 텐데 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은 좀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소에 주로 어떤 문의가 좀 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을 가도 되는지, 네. 그 접촉자인데 가도 되는지, 그리고 증상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가도 되는지 네. 그런 것에 관한 것들이 많고요. 가지 않도록 하면 또 언제까지 안 가는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접촉자들 혹은 그 접촉자의 접촉 가능성 있는 가족을 분들까지도 얘기하겠죠?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접촉자들은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린 나이에는 예방 접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취약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홍역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옛날 1965년도에 처음 네.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왔거든요. 1차 백신이 들어왔었고 그 당시까지 해서 이제 그 후에 1991년도부터 그 2차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전에는 15개월 정도에 1차 접종을 시작했었습니다. 생후 15개월이요? 생후 15개월에.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엄마한테 갖고 온 항체를 아기가 갖고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해도 그 면역이 안 생기는 경우가 네. 있어서 그렇게 15개월을 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2차 그 저희 나라에서 한때 홍역이 왕창 그 창궐하게 네. 발병한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2차 접종을 같이 시행하면서 그 12개월에서 15개월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2차 접종을 4, 6세 때 다시 한번 더 맞춰주도록 2번 해줌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1차 접종 한 번만 했던 세대가 1992년도부터 한 1985년도인가요? 그래서 12년 동안 발생한 사람들은 항체를 한 번만 맞아서 없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의 한 10년 터울 있는 사람들은 항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67년 이전에 있던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뭐 자연 면역으로 생겨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방 접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좀 자세히 중요한 거니까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네, 좀 어느 분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이게 이제 1965년에 홍역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40, 50대들은 이제 대부분은 그 홍역을 앓고 난 다음에 평생 면역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1차 백신 그 MMR 백신 1차를 무료로 이제 네.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1997년에 2차로 무료로 백신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1, 2차를 갖다가 이제 모두 무료로 놔준다고 했는데도 네. 사실 백신 접종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차 무료, 2차 무료 이런 1983, 97을 지났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수도권에서 홍역이 한 5만 명 이상의 대유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2000년도에. 그러니까 앞에 백신을 열심히 무료로 접종하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가 단위로 이제 홍역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그 어떤 걸 세우냐면 198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그 학생들한테 모두 다 MMR 백신을 다 접종을 시켜버립니다. 네, 2001년도에. 2차 접종이죠? 네. 접종을 한 번을 다 시켜버리고 그 이전에 접종을 했던 안 했던 다 시켜버리고 1995년생부터는 이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네. 그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MMR 접종 2번 한 거에 대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갖다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2번 예방 접종한 증명서 거의 98%의 이제 사람들이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 한 번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앞에도 제대로 안 맞고 네. 그 같이 맞을 때도 안 맞고 이런 그 MMR 접종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있게 네. 되고요. 최근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20대나 30대에서 그 홍역 항체 양성률이 한 50% 남짓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홍역이라는 질환은 그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 한 명이 보통 20명 정도를 감염을 시키는데 네. 그 지역 사회의 홍역 항체 그 백신 접종률이 100%다 그러면 한 명이 걸려도 다른 20명 전부 다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아, 짱파가 안 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20명 중에 지역사회 95%다 그러면 한 명이 20명 중에 한 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90%만 돼도 한 명이 2명, 4명, 6명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군집 면역이 9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홍역이 유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제외한 어린 연령대나 고령 연령대는 95% 이상의 네. 군집 면역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뭐 50% 남짓의 그런 면역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홍역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진 않지만 외국에서 유입했을 때 그게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지금 뭐 어떤 제가 홍역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뭐 우리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도 홍역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럼 대체 홍역이 어떤 질병이냐, 치사할 수 있는 치사율에 이를 수 있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은 독감처럼 좀 몸을 앓다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병인지 어떤 질병이십니까? 어느 분이 좀 말씀 주실까요? 네, 홍역은 그 옛날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가지나 뭐 이런 것들 갈아가지고 생으로 네. 먹여서 오히려 또 다른 병을 일으키고 그 합병증 때문에 폐렴이나 또는 뇌염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걸리면 그냥 저희들이 감기 앓고 지나가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피부 발진이요. 예, 피부 발진이 생기면서 주로 이제 특징적인 게 그 콧물이라든가 기침, 그다음 발열이 생기고 입 안에 코플리크 스포트라고 해서 그 어금니 안쪽에 그 조그마한 하얗게 물집이 터진 것 같은 반점들이 특징적으로 감염 발진 생기기 전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만 발견해도 이제 특징적으로 홍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게 없어진 다음에 피부의 발진이 머리 이 끝선에서부터 목 뒤에 이쪽 그 임파절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등 쪽으로 퍼져서 상체 그다음에 하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보통 한 2, 3일 정도씩 이렇게 진행해서 네. 그 없어지는 것도 같은 순서대로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당시에는 그냥 다른 사람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그 열이 많이 나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굳이 뭐
그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감기약처럼 그 해열제 먹고 수분 섭취 잘하면서 쉬는 것이 가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다른 2차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폐렴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뇌염이라든가 이런 다른 합병증 증상을 보일 때는 바로 그에 따른 치료들을 해야 되고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서는 이제 IV 이민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면역 주사를 이제 정맥으로 따로 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걸리고 나서 초반일 경우에는 이제 그 홍역 주사를 같이 놔줌으로 해서 면역이 빨리 생기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좀 홍역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통증이 심한 건가요? 우리 독감을 보면 아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김재 소장님 어째 통증도 같이 동반하는 겁니까? 그냥 몸살과 근육통, 고열 네. 그것과 함께 기침, 콧물, 뭐 결막염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심한 독감,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일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초기 증상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독감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좀 감기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내가 감기는 걸려서도 홍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가지고 좀 독감 검진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의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몸 증세를 좀 설명해야 의사분들이 그것을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신 박사님 말씀 주실까요? 아니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 네. 그 사실을 의사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접촉자인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지 마시고 그 1339라든지 지역 보건소 등에 네.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은 곳으로 가서 검사하시는 것이 네. 홍역 확산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임목 국장님, 좀 보통 이제 법정 전염병일 때는 환자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체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홍역의 경우도 같습니까?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가 발생하고 접촉자가 파악이 되면은 그 접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의심 증상이 있는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괜찮은가 이걸 네.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선별 진료소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 박사님, 2014년에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홍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증을 좀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까요? 지금 그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은요. 토착형 홍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홍역 환자가 생겨서 우리나라 내에서 유행을 한 상황이 아니라 동남아나 유럽, 미국에서 걸려서 들어온 홍역 환자들이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부 네. 대유행이라고는 하기 어렵고요. 이제 살짝 소규모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은 홍역이라는 질환은 예방 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일부 20, 30대를 제외하고는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느냐? 지금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유럽, 미국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 접종 시스템 자체가 미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홍역 접종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거기 예방 접종률이 떨어져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갔을 때 걸려오는 거고요.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 시스템이 미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반백진 정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접종은 잘 하게 만들어 놨는데 접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방 접종률이 다른 이유로 떨어져서 개인이 지금 접종을 미국이나 기피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50%도 안 되는 주들도 있거든요. 네. 유럽 어떤 나라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유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는 지금 퇴치가 됐다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 일부 방어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백신 접종이 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반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또 이 반점이 의외로 또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증상이 어떤 건지 어느 분이 좀 말씀을 주실까요? 김재원 소장님이 말씀 주실까요? 네네. 발진 우선 구분해야 될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네. 뭐 풍진, 그다음에 수족구, 네. 그다음에 수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반되는 증상의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발진에 나타나는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발진이 나타나기 이전 상태까지는 의사들도 그 구분이 어려운 정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발진이 나타나고 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말고 네. 의원을 가셔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수족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과 손, 네. 발 이런 쪽으로 위주로 나타나는 발진 양상이고요. 홍역의 경우에는 얼굴과 몸통이 전체적으로 발진이 나타납니다. 네. 수두도 분포는 비슷한데 발진이라기보다는 수포들과 형성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서요. 수두의 네. 경우에는 좀 쉽게 감별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어떤 질병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직접 뭐 입을 맞춘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접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기종으로 전파되는 질병도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공기종으로 전파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홍역은 이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숙주, 그러니까 사람의 어느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데 이 홍역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기생하고 있는 부위가 사람의 코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이런 네. 쪽에서 이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잠복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코랑 이제 그 구강에서 이제 감기 증상을 맨 처음에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감기 증상을 나타내고 그 이제 과정에서 기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침을 하게 됐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네. 그 나왔던 그 분비물들이 1~2m 정도 이상 날아가지를 못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홍역은 공기 감염이라는 경로가 가능하거든요. 결핵이나 이런 홍역들은. 그래서 보통 그 나온 그 분비물들이 10m 이상 10m 유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 홍역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기침을 한번 제대로 하게 되면 네. 그 기침한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홍역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그 감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홍역이 참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신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홍역에 걸린 환자분들은 대외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군요. 일단은 격리가 원칙. 홍역이라는 병 네. 자체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감기 증상이 있고 발진이 돋게 되면 그냥 어떤 의사든 다 확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발진이 돋고 4일 정도까지는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 4일 이상 그리고 네. 이 합병증 있는 경우는 그 합병증이 완전히 호전이 되고 발진 사라지고 그런 증상들이 호전될 때까지는 당연히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만약에 이제 접촉자든 환자 접촉자든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든 가정 내에서 이제 격리를 할 때 지금 기침을 재채기를 한 번 하면 그것이 이제 10m까지 간다면 사실 가정 내에 이렇게 뭐 퍼질 수가 있는데 가정 내에서 그러면은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안 미치게 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어느 분이 좀 대표적인 네. 게 이제 그 저희가 전에 메르스 때 경험을 했고 독감 네. 때 경험했듯이 홍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로도 전염이 되는 상태니까 네.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침 예절이요? 네, 그래서 기침할 때는 항상 꼭 뭘 가리고서 내가 네.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정 안 되면 이 옷소매나 이런 걸로 가려서 기침이 남들한테 퍼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집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들도 간단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기침할 때 밖으로 안 나가고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하고 그런 기침하거나 먹이 했을 때 자주 손을 씻어서 이 붙었던 균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게 네. 저희가 늘 갖고 있는 공중 도덕
그런 네. 예절을 잘 지키면 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일단은 어린 자녀를 좀 뭐 부모 아니면 조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그 신경이 바짝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지금 그 원장님께서는 다른 질병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건강에 있던 아이가 물론 이제 이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아주 중병은 아닌데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심 박사님이 좀 뭐 홍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네. 사실 2000년도에 이제 5만 5천 명 이상의 대유행이 했을 때도 네. 있었을 때도 사실은 집계 환자가 5만 5천 명이지 이런 홍역 같은 질환은 10배 정도를 보거든요. 실제 환자를. 네.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사망자가 7명 정도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심각한 경우 뭐 폐렴, 뇌염 같은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그런 케어가 잘 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겠지만 우리 같은 수준의 그런 우리 수준에서 그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네.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홍역 자체가 뭐 치명적이다보다는 워낙에 감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처가 더 필요한 거죠. 일단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환자가 접촉했던 접촉자들 대전에서 현재 1,500명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좀 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가족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재 어떻게 그분들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의심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보건소나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안내를 받아서 그 네. 선별 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해서 네.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의심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대중교통은 좀 자제를 하고 자가용 네. 등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또 마스크도 쓰면서 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좀 많이 피해줘야 홍역 확산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내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네. 그래도 이제 그 감염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대를 전후해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는 아주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하고 활동력도 많은 그러한 연령인데 이분들이 이제 의외로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20대, 30대 분들이 접종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받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면 충분히 저 홍역을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분이 좀 네.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네, 통계하고 선장님. 그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에서 30대 정도 고연령대가 가장 지금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40대, 3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전부 대부분 뭐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홍역 환자와 접촉에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지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홍역 항체 검사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체가 없는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성인들에서 따라잡기 예방 접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잡기 예방.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12에서 15개월 때 한 번 맞고 산해 6세 때 추가 네. 접종 맞듯이 성인도 2번을 맞춰주는 거죠. 대개 이 일반 사람 같은 경우 그 홍역 예방 접종을 받고 나면 한 네. 95% 정도 항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맞춰주면 98% 이상 항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따라잡기 접종이라 해서 한 번 맞추고 나서 네. 보통 4주 이후에 한 번 더 맞춰주면 2번 맞으면 거의 그 면역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한 번 했을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좀 높다. 근데 2번을 하면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하셨고. 자, 그러면은 홍역에 걸린 분들은 꼭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꼭 홍역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 치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까?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네, 김재수 소장님. 네, 그 확진된 경우에는 네. 내지는 접촉자로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회 활동이라든지 출근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일단 자제해달라.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네.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빨리 검사해서 하루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루 정도만 할애를 해주시면 명확하게 그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잠복기인 그러니까 접촉자 분들 중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잠복기일 때는 증세가 안 나타나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잠복기에 또 이렇게 몸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접촉 대상자분들이 잠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접촉자들도 이제는 일단 직장이든 학교든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이모 네, 기자님?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접촉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빨리 그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홍역 예방 접종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불주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맞았는데 내가 홍역을 한 번 접종 받았는지 두 번 받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접종을 해보고 싶은데 3번 접종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너무 오래전에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으로 이제 예방접종약을 등록할 수가 있고 네. 그걸 조회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2000년대 초에 한 걸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조회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2001년에 아까 대규모로 접종을 네. 했던 것이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조회력이 없으면 2차례 맞는 거 괜찮고요. 네. 조회를 하고 하면 한 차례 맞는 2차례 맞을 거를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 기준을 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서지원 원장님께서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0세에서 5개월 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 접종을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5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엄마한테 태반을 통해서 받은 그 네. 엄마의 항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홍역에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됐을 때는 그 항체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유행할 때는 그 접촉이 됐다고 하면 1회 접종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1회 접종해 준 것은 예방 접종에서 사용하는 그 산입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이 급한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맞는 것이고 12개월 됐을 때 다시 정상적인 1차 접종을 하고 그다음 4내 6세 때 한 번 더 맞는 네. 그 스케줄로 가야 되고요. 12개월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접종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맞고 4내 6세에 한 번 더 맞아서 2번 접종을 해주고요. 52세 네. 이상인 경우는 예방 접종이 아예 없군요. 필요 없 면역이 이미 갖춰져 있기 있는 거죠. 때문에 예,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그 중간에 되는 나이 분들은 이제 항체 검사를 네. 해보셔서 없으면 그렇게 맞게 네, 되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맞아도 문제가 없냐, 3번 맞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였군요. 야, 그러면 자, 홍역 잠시만. 네. 지금 말씀 주시죠. 52세 미만인 경우 네. 접종력 없으면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라고 하는 네. 거는 지금은 이렇게 유행지를 가거나 네. 해외여행 예정인 경우에 유행지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 지금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국민이 다 2번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그 산모가 될 예정인 엄마들이 네. 그 보통은 풍진 접종 때문에 항체 검사를 하고 MMR 접종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 과정을 누락한 경우라면 그걸 그래도 챙겨서 하시는 것이 풍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역이 예방할 때 6개월 미만인 아이가 있는데
예방 접종도 못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는 엄마의 항체가 아이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두면 혹시라도 유행을 할 경우 네.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한테 네. 전달되니까 임신 전에는 그런 면역 좀 체계를 갖춰서도 산모가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임신 예정하시는 분들이요. 네네. 그리고 네, 거기에 말씀 주시죠.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내가 결혼해서 네. 임신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 그 주사 맞고 나서 4주 동안은 피임을 하는 것이 네. 그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일단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러한 네. 때는 네, 그러시죠. 생백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좀 예방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홍역을 예방하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 외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방력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사실 그 홍역 유행이 됐을 때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홍역 유행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입례가 돼서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나? 결국은 이제 그 발생했을 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발생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는 사스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체 이제 전염병 방역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일단 계속 얘기 나오지만 홍역 환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찾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밀접 접촉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네.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밀접 접촉자 중에서 2회 접종력이 명확한 경우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접종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환자와 접촉 시 72시간 내에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을 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접 접촉자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접종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비둘 게 아니라 볼 게 네. 아니라. 그리고 지금 생후 6개월까지는 엄마가 홍역 항체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6개월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1차 접종을 12개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12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사회 유행한다 그러면 사실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들도. 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지금처럼 유행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병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허점이 있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를 하고 그 지금 이미 충남대학원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항체 검사하고 그 의료진들부터 일단 접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산정 검사를 할 때 보통 이제 풍진 같은 경우는 임신 첫 3개월에 걸리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검사를 하는데 네. MMR이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에 대한 항체인데 실제로 지금 20, 30대 저 같은 경우 검사해 보면요 셋 다 양성 다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항체 검사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접종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접종을 시켜버리거든요. 3번, 4번마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접종력이 명확지 않다 그러면 네. 기회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거나 이런 아기를 봐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과거에 대전에서 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좀 대응이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건당국의 대응 체계가 잘 갖춰졌는데 이번에 그러한 대응 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응 체계가 좀 수준이 뭐 기대치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당국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서지훈 원장님? 네. 예, 이번에 그 홍역이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그 지난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대전에 이제 그 담당했던 분들께서 열심히 막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완전히 다 잘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그 시 보건 당국에서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20명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번 메르스 때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얘기가 감염병 대응 팀을 네. 대전시에서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충남대학교 감염학 교실하고 그다음에 예방의학 교실하고 같이 해서 팀들을 같이 짰었는데 네.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다른 데로 다 옮기셨고 네. 해당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팀
여기 그 홍역 사태 터지면서 대전시에서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런 팀을 다시 구성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이런 조기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 시장님, 뭐 메르스 사태 때 대응 체계 그 정도 수준의 대응 체계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 이번에 이제 초기 대응에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환자가 이제 이게 홍역을 주소지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네. 환자가 공주시 소재지다 보니까 네. 저희들한테는 그 접촉자 명단만 통보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첫 번째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그건 개별 사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접촉자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의 그때 이제 그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좀 이해를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감시 분석 전문 기관인 저희들도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좀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설치 운영해서 네. 감염병 대응 체계를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네. 이번에 경우처럼 뭐 개별 사례라도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병원에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에 직접 보고하는 그런 보고 체계를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전시 행정체계상 인사 이동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좀 고정적으로 좀 그 업무를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다녀오신 분들 중에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좀 없던 병도 물론 느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신 박사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홍역도 있지만 이제 말라리아, 댕기 같은 이제 모기매개 질환들이나 장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그 들어오시는 과정이나 아니면 들어오시는 이후에 발열, 발진, 뭐 설사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 귀국 시에는 검역관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귀국한 이후에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하셨다고 할 때는 1339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1339 누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는 설명을 받는 분이 계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홍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28일까지 예방 접종 주간이라고 합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접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KBS 생생도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